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오늘 제가요, 이렇게 첫 시간을 어떤 강의를 어떻게 열면 좀 더 선생님들이 이 독해 강의를 재밌게 또는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첫날 아이들에게 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성 이런 것 좀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되죠. 사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다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냐 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요 다음 단계로 이 선생님이 나에게 그런 이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독해 수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확 쥐어잡는 어떤 그런 내공 있는 수업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은 요 시험지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 독해를 처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풀어내는 것들이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우선 선생님들 입장에서 요런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면 요걸 가지고 첫 시간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쑥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먼저 한번 요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아마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최근에 치러진 고 1, 2, 3인데 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문제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배정돼 있는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독해가 시작되는 곳이 이 18번이잖아요. 그쵸? 18 그다음에 뭐 19, 20 넘어가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필자에 주장이 나오죠. 주장. 그 다음에 뒤를 넘어가면 이제 요 21번 말고 22번을 보면 요지가 나옵니다. 요지. 근데 이제 요지 문제 앞에다가 뭐를 이렇게 줬냐면 함의 추론이라고 하는, 원래 함의 추론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면서 이 출제자들이 22번 앞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 다음에 이제 이걸 줬고 그 다음에 글의 요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줬냐면 글의 주제라고 했거든요. 그제 주제.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왔어요. 제목. 그럼 이제 넘어가면 이제 도표가 나오죠.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입학 문제라고 합니다. 대입학 문제. 자, 대입학 문제. 그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파일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요 강의 듣는 선생님들 중에 좀 궁금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모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좀 재밌어요. 모든 문제는 주제의 변형 또는 뭐 응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주제의 변형이자 응용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주제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응용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접근하기 좋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주제 설정이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돼. 근데 이 설명을 갖다가 내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맛깔나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그 색깔 있잖아요. 강의 색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색깔을 입히기 전에 그 색깔 입히기 전에 이 원론적인 측면 요런 거는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부터 알고 있어야 뭐 이렇게 응용이 되고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가 다
맞춰진 상황에서 주어진 지문 안에서 응용된 문제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우선 시작은 주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구성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일반 문제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 문제집에서 보통 챕터 1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 고르기예요. 그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 문제집 한번 봐요. 문제집. 이제 독해 문제집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제 고르기가 나와요. 주제 고르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지 고르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 출제된 문제를 보면, 그래 목적이 나왔잖아요. 목적은 우리가 그래 주제를 먼저 알아야,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글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 핵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지를 전달하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반영돼 있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방금 전에 뭘로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주제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주제 설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를 찾아야 되겠죠. 그 소재의 그 폭을 좁혀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설정하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 또 제가 설명을 좀 이제 덧붙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무 펼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잠깐 다시 와가지고 일반 문제집을 한번 봐요. 이 구성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보니까 먼저 주제 고르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제 고르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단락이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단락, 하나의 단락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색깔 펜으로 이거 좀 할게요. 이렇게 단락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하나의 단락을 꿰뚫는 우리가 이제 원리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잖아요. 통일성. 요런 용어들도 머릿속에 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이 통일성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결속성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거든요. 결속성. 그렇죠. 그럼 통일성은 하나의 단락의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락 주제 한 개다. 요걸 이제 맛깔나게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들은 조금 제가 제시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 독해를 처음에 이제 학생들과 만나 가지고 풀어내는 거, 여기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눈빛을 잘 보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현란한 이제 말주변이나 아니면 화려한 외모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지만 눈빛과 그 다음에 그 손짓, 아이들의 눈빛을 잘 보면서 이 손짓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그 첫 번째 설명을 이제 주제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문제의 응용, 뭐 변형은 주제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 주제의 첫 시작이 이 통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야 이게 하나의 단락의 주제가 하나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전달하면서 아이들의 혼을 쏙 처음에 이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 단락의 첫 번째 원래 중에 하나가, 하나의 단락은 주제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주제의 시작을 우리가 보통, 그렇죠, 국어 시간에 조금 하는 거는 약간 필요해.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문장의 구조를 뛰어넘어서 문장과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최소 단위의 글이라고 하는 단락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중심 소재, 글의 도입부에서 이 가장 핵심어라고 하는 요 중심 소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제 우선 먼저 이제 문제집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주제 고르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 바로 요지 고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제와 요지의 관계는 뭔데라고 할 때 우리가 글의 주제를 설정하고 나면 아 이거 뭐에 관한 글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에 관한 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진짜 의도가 뭐야? 네가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지가 되는 거야. 그럼 앞에 나오는 자 볼게요. 요 원리를 요 주제 설정하는 거죠. 한 단락 속에 그러면 이 주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네가 진짜 전개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 다음에 요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바뀐다 하더라도 무조건 세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독해 강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주제, 요지, 제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연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이걸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설명하는 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단락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다고 할게요. 단락이라고 하는 공장. 그래서 A 공장하고 B 공장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단락이라는 공장이다.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A 공장도 뭘 만드냐면 소세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소세지, 이렇게 아주 맛있는 소세지를 만들어요. 근데 B 공장도 소세지를 만듭니다. 근데 A 공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우리 요 소세지 있잖아, 요거 우리 요 소세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뭘 가지고 만드냐면 정말 너무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선한 재료. 뭐 건강한 재료겠죠. 근데 B 공장도 봤더니 야 우리도 겁나게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이걸로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재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코로 우리 요거 이제 먹게 되면 건강해져라고 둘 다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요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요지가 뭐냐면 우리 둘 다 똑같이 먹으면 그쵸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진다. 뭐 사실 소세지가 건강해진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제가 소세지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가 뭐예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포괄적 개념에서는 당연히 요 소세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세지에 들어가는 신선한 재료라고 하는 요 글의 내용을 통해서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공장과 B라는 공장이 각각 시중에 이제 나갔을 때 이제 타이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이 있어야지 다른 제품과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라고 하는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 정말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소세지가 신선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건강해져. 건강한 소세지라고 포장지에 이렇게 써서 나간 거야. 그 제목을. 건강한 소시지. 그런데 B는 내가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재료를 좋은 걸 사용했으니까 이거 뭐의 이름일까? 근데 천하장사라고 한 거야, 이게. 천하장사. 그러면 우리가 B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소세지라는 그 포장지 안에 정말 이만기나 강호동이나 라고 하는 그런 천하장사가 들어있는 거야? 아니죠. 이때 이제 제목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그렇죠. 요지를 반영한 표현이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반영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이 공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한 거야? 그렇죠. 바로 이 건강이라고 하는 요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주제를 밋밋하게 제목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뭐다? 요지를 반영한
표현을 제목으로 설정한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제목 문제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주제와 요지를 알아야 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3점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요지가 반영된 주제,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주제 요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요지를 반영해서 주제를 설정해요. 그러면 자 봐요. 뭐부터 나왔어요? 주장과 요지가 먼저 나왔죠. 주장과 요지를 반영해서 아까 뭘 설정한다? 주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주제는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라고 하는 그 무슨 얘기라고 하는 요지를 반영해서 주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지금 바뀌어 나와 있죠. 요지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제가 나와 있는데 요지를 반영한 주제, 요즘에는 대부분 그런 선지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야 요즘에 선지 아주 어렵게 나와. 옛날에 이제 지문의 내용이 어렵다고 하면 여기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요 선지도 굉장히 잘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기 어려운 단어 나오는 거 외우자라고 하는 선에서 끝내면 어떻게 보면 강의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너무 이렇게 얄팍하잖아요. 저희가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나의 이미지를 심어줄지. 우리가 독해 수업이다라고 했을 때 요 주제 요지 제목이라고 하는 개념만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도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중학생들도 적용이 돼요. 지금 제가 이 문제가 지금 넘버링 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배열되는지 요걸 이제 간단하게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주제요지 제목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시니까 다 머릿속에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제요지 제목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분시킬지, 그 구분을 시키면서 개념을 어떻게 머리에 박아줄지 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설명해 주지? 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지? 이때 이제 애들한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걸 하나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이 시험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강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21번을 갖다가 이 요지나 주장 사이에 넣은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결국 이 밑줄 친 말이 그래 그렇죠. 요지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모든 문제는 주제에서 변형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제와 요지는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주제 요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바로 이 함의 추론도 결국에는 이 요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지를 갖다가 응용해 가지고 그 요지를 반영하는 그 비유적 표현을 갖다가 밑줄 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뭐 찾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요지 찾기. 근데 요지를 설정하려면 아까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 주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거 뭐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주제, 포괄적 주제라도 설정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앞에서 대입항 문제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락 읽기의 시작인 주제 설정, 그 이전에 당연히 이제 소재를 설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국어 시간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중심 소재만큼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폭을 좁혀 주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지 설정. 근데 그 요지를 갖다가 반영하는 이 밑줄 추론 문제에 해당되는 함의 추론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이제 먼저 이러한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리적 측면에서 배열까지 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설명을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해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 문제에서 밑줄 칠 내용은 우리가 그래 주제가 이거고 요지가 이거였지, 요 요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요 문장을 갖다가 네가 이해할 수 있는지,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강의에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표 문제는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 관계에서 여기 이제 수능은 또 뭐가 나오냐면 일치가 아니라 지금 불일치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 4개 중에 5개 중에서 4개는 본문과 일치하니까 이걸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왜냐면 4개는 본문과 일치하니까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단락이 전개되는 순서 있죠. 그거랑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이 마지막 내용이 어디서 잘 나오냐면 이 선지에 여기 잘 나오고 요 내용이 이제 이쪽에 잘 나오는데 수능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건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것도 뭐 크게 제가 체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 문제 나오고 이제 단어의 쓰임이 나왔는데 이제 빈칸 문제가 나왔죠. 이 빈칸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주제, 요지, 제목이라고 하는 대의 파악에서 응용됐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 글에 주제와 요지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 이 요지적 측면에 해당되는 어떤 핵심어라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앞에서 일반 진술화 시켜가지고 표현한 단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잖아요. 글에 도입부에서 빈칸이 나왔을 때 접근법,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빈칸이 나왔을 때 글의 도입부가 근거가 많아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지금도 통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마지막 쪽에 빈칸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첫 번째 한두 문장을 읽고 선지에서 골라내는 게 이제 독해력이 약한 아이들에서는, 특히 어휘가 약한 아이들은 더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접근해가지고 뭐 답을 갖다가 찍기식으로 맞추는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요지와 관련해가지고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걸 빈칸을 준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그때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화를 하기보다는 주제와 요지에서 특히 이제 핵심 내용이라는 요지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빈칸으로 나온다. 그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선지 쪽에서 단어나 아니면 그 해석을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또 실력적 측면에서 아이가 쳐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요령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 누가 이제 엉덩이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칸은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이런 거 이제 한번 볼게요.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거, 이거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락이 주어져 있는데, 좀 굵게 한번 해볼까요? 이쁘게. 이게 단락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한 문장이 뭐라는 소리예요? 이거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도입부에서 뭘 설정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습관화가 안 돼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아마 초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독해 수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일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 글의 도입부에서, 그렇죠, 우리가 글의 주제를 설정하는 거죠.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지라고 하는,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그 주제는 설정해야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밑줄 친 요 문장이 이제 우리가 지워야 한다라는 거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벗어나는 문장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벗어나는 문장. 그럼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 원리를 이용한 거죠. 우리가 통일성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단락. 자, 볼게요. 통일성. 하나의 단락은 주제가 하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주제가 하나인데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 그러면 이제 무슨 문장을 찾는다는 거야? 그죠. 통일성을 깨라는 거죠.
통일성을 깨는 문장.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을 해석해주고 단어도 알려주고 구문도 알려주는 그게 수업인 거잖아요. 다시 학생들에게는. 근데 그거를 풀어내기 전에 이 원리적 측면을 갖다가 이렇게 맛깔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호기심도 유발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단어와 구문 실력이 갖춰졌을 때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이 원리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내가 수업에서 활용하는 거 굉장히 나름 아이들이 흥미로워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왜냐면 애들의 눈도 있어요. 이제 수업을 갖다가 평가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 관련 없는 문장도 주제에서 응용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의 순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간접 글쓰기잖아요. 간접 글쓰기. 아이들에게 다 주제를 던져주고 글을 쓰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제를 던져주고 글을 써봐. 내가 요런 주제를 줄 테니까 너가 한번 요 쓰여진 글의 순서를 배열해봐. 내가 주제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 글에서 주제 찾으면서 배열해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간접 글쓰기. 그럼 글쓰기라고 하는 건 단락인 거잖아요. 하나의 단락을 주름 잡는 바로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그 통일성에 맞춰서 네가 글의 순서를 배열해. 역시 주제에서 응용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단락의 원리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렇죠.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통일성. 근데 또 하나가 우리가 이걸 결속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유니티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연결고리.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연결. 그걸 갖다 우리가 응집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응집성. 이제 이 음직성에 해당되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답이라 그러면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A 문장과 얘 B와 이 C라는 문장이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응집성과 관련된 이렇게 문제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이제 요약을 하는 거니까 그래 요지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4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실험조사 연구가 나옵니다. 실험조사 연구. 근데 그래 유형적 측면도 한번 구분하면 참 이제 강의할 때 아이들에게 뭔가 좀 설득력 있는 이 재료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락이 있을 때 이 단락의 글의 유형을 분류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저희들의 뭐 1세대, 2세대 강의하신 분이 다 이런 거 다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이 지금 글을 문장을 요약하는 거니까 그래 유형적 측면 유형. 그럼 이제 뭐 통념도 있고 우리가 실험 조사 연구 뭐 이제 트렌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문은 많이 보면 알겠지만 맨날 실험 조사 연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실험 조사 연구의 목적은 그래 주제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을 하는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요지가 되는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의의를 빼낼 텐데, 그러니까 결국 실험조사 연구에 해당되는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응용해서 대부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실험조사 연구의 결론을 빼내기 전에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이 주제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주제에서 요지를 빼낸다라고 하는 걸 다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다뤘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이 시험지의 문제들의 구성이라고 하는 그 순서와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단락의 원리, 그리고 또 그 단락의 원리라고 하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가지고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내가 첫 시간 아이들 만났을 때 이걸 한번 어떻게 아이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내 강의, 사실은 이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걸 잘 이제 맛깔나게 버물려서 어떻게 좀 아이들의 입에 이제 먹여줄지 처음에는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요걸 강의 속에서 어떻게 응용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